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은 2.6%로 예상했습니다. 오늘부터 20일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막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경제 정책을 놓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는 12일 발표될 일자리 지표가 전달보다 개선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르면 다음 주쯤 일자리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이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건 지 5개월 만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왔습니다. 노조 측은 GM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강행한 것에 크게 반발하고 다음 주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도 더 둔화될 걸로 내다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IMF가 어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2.8%, 내년 2.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올해는 0.2%포인트, 내년은 0.3%포인트 내린 겁니다. 최근 OECD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2.8%로 각각 0.3%포인트와 0.2%포인트씩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6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추었는데 오는 1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번 더 내릴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에 앞서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성장률 2.8%, 그리고 내년은 각각 2.6%와 2.5%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9%, 내년 2.8%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만 비교적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이처럼 전망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3.9%에서 3.7%로 내리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로 커지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주도 경제 중심인 우리나라의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지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진 데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악화된 국내 경제 지표도 반영이 됐겠죠? 네, 이번 수정 전망은 상반기 실적이 고려가 됐는데요. 국내 설비 투자가 20년 만에 가장 긴 기간 동안 마이너스를 보이는 데다 고용 지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과 투자 부진에다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최악의 내수 침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간 신용카드 매출 5천만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138만 곳 정도인데 이들의 평균 매출은 월 182만 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1%가량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 IMF와 구제금융 지원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흥국 중심의 위기가 급속도로 퍼지는 양상인데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없을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네, 이대종입니다. 네, 파키스탄도 IMF에 손을 내밀 걸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아르헨티나가 우리 돈 약 55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데 이어서 파키스탄까지 구제금융 협상 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파키스탄 재무장관이 오는 12일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나라만이 불안하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터키는 올해 들어 자국 통화인 리라와 가치가 40% 가까이 빠졌는데요. 하락세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파키스탄보다도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신흥시장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비해서 지금 무려 20% 넘게 하락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 기자, 이렇게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 중국 경제의 우려감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중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상하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 가치가 오르는 등 금융시장 불안도 지금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기에는 신흥국 환율을 안정시키고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중국은 지금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하방 압력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신흥국 통화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렇게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내서 이 미국 내 투자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자금 유출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서 전해드린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외화 부채 비중이 양호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서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큰 타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어서 한국은행 등이 신흥국 관련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대종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돼 앞으로 2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놓고 여야 간의 불꽃 튀는 공방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올해 국감의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올해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국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 5개월여 정도 뒤에 열렸었는데요. 탄핵 국면에서 비롯된 새 정부가 정권 인수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시작되다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한 정책 검증이 주 목적인 국정감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 즉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들 뭐가 있을까요? 경제 분야가 일단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라고 정해서요. 최근 남북 간의 화해 기조를 통해서 포용적 성장, 공정 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 기조, 특히 경제 정책 기조를 적극 옹호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상태고요. 반면에 야당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이 고용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나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서울의 집값 급등 등 이 민생 현안 관련된 문제들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그런 공방 예상이 됩니다. 네, 국정감사가 20일간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부터 이달 29일까지 딱 2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오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도 자유한국당 신재철 의원의 이 비공개 예산 정보 관련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정무위원회는 역시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실 등에 대해서 열립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천청사에서 과기정통부 등에 대해서 국감을 실시하고 이 밖에도 외교위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오이사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정체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8월 서비스업 생산이 1.6% 증가하는 데 그쳤고 건설업 생산이 부진한 영향입니다. 다만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하게 증가 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인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한 청장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법인세 포탈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규모가 191조 원을 넘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그리고 그룹 총수가 있는 대기업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특히 높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규모가 200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1,779곳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이뤄진 내부 거래를 집계한 결과 총 191조 4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1.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비상장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 상장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비상장사가 104조 2천억 원으로 19.7%를 차지했고 상장사가 87조 2천억 원으로 8.1%를 기록했습니다. 내부 거래 비중이 무려 30% 이상인 대기업도 640곳에 달해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네, 조 기자,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까? 네, 기업별로 살펴보면 셀트리온이 43%로 가장 높았고요. 중흥건설과 SK, 호반건설 등이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넘겼습니다. 또 금액으로 보면 SK가 42조 8천억 원으로 1위였고 현대차가 31조 8천억 원, 삼성이 24조 원, LG가 20조 8천억 원, 포스코가 11조 5천억 원으로 그룹 내 거래 규모가 컸습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 거래 금액은 모두 142조 원으로 전년보다 20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도 늘었는데 지난 2015년 9%에서 작년 11%로 3년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곳일수록 이 내부 거래 비중이 더 컸는데요. 지난해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12%에서 20%로 급증했습니다. 또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194곳의 내부 거래 금액은 13조 4천억 원, 또 사각지대 회사 320곳의 내부 거래 비중은 24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영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조영병 회장이 오전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는데요. 조 회장은 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15분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기자,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 재임 중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 회장을 당시 합격자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부정 채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긴장 속에서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요 임원들은 휴일인 어제도 출근해 조 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의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로 했던 조 회장의 일정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한국 GM이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 지 5개월 만인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측이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강행한 것에 크게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한국 GM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면서요? 네, 한국 GM 노조는 오는 15일에서 16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한국 GM 이사회는 글로벌 GM과 협력해 신차 개발과 연구에 집중하겠다며 연구개발 법인을 별도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노조는 향후 구조조정 비용이 많이 드는 생산법인을 매각하려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모레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오는 22일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이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GM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 전반에 지금 노사 갈등이 빈번하고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르노삼성은 올해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4년 만에 부분 파업을 한 바 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올해 임금과 경력금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올해 경영 성과가 좋지 않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현대기아차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정규 전환 대상을 놓고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이견이 생기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단식 농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점거 농성은 해제됐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노사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미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현재 하락 전환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 1% 하락해서 223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2% 하락해서 7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개인이 홀로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에 이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홀로 1,00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이번 달부터 상장사가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죠. LG전자가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보시면 LG전자 3.54% 하락해서 6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신저가를 보이고 있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조용병 회장의 구속 여부를 앞두고 보합세 뛰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GS 리테일은 3분기 실적 기대감에 현재 상승세 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현재 75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스닥, 현재 보시면 개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이 350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시청 3위 종목들은 혼조세입니다. 이제 보시면 신라젠과 CJ E&M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 하락해서 8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남북 경협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 선거 이후에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 불안 요인, 여기에 고용 상황 악화 등 대내 위험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을 조정했고 또 여기에 이어서 내년 전망치 역시 2.6%로 내다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배경과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금리도 지금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부 신흥국에서는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죠.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국내 설비 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현재 또 미래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라든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각각 5개월, 3개월째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과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결합을 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거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일자리 문제라든지 국내 소비 문제, 이런 문제 내수 진작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경제의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IMF가 OEC도 사실은 또 비슷하게 내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국내외적 요인이 결국은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0. 몇 %씩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초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목표치인 3%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뭐 2%대로 굳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앞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3%를 물론 이제 그걸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경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게 변화될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2% 성장대로 성장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돈을 빌리신 분들한테 엄청난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수나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무래도 3%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 2.8% 이 정도로 또 2.9% 정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대외 리스크만큼 국내 경제 상황도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조업 전반의 부진은 물론이고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설비 투자 반년 동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고용 상황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고용을 좀 늘려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안정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나 아니면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고 하면 설비 투자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기반이 필요하다. 그게 저는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내수 진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조금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반등의 기회는 가질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눈에 띄게 뭐 확 바뀌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의 이런 침체 국면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추진에 나서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고려된다고 하면 꼭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물론 앞으로 뭐 확 달라질 거다, 많은 부분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비관적인 부분보다도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주목해 볼 거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예. 9월 고용 성적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9월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뭐 오늘 또 주말 사이에 김동연 부총리가 또 좋게 나올 수도 있다고도 얘기는 했는데 예.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김동연 부총리가 네. 애매하게 말을 했어요. 네.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처음에는 숫덩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 참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이 나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뭐 며칠 전에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고용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뭐 또는 이런 표현돼서 지난달보다 조금 개선될 수 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이 2달 연속 신규 취업자 수가 10,000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측하기는 마이너스 고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네. 아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9월 고용 지표가. 김동연 부총리가 저 정도로 얘기한 거 보면 뭔가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그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띄게 좋아진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예전에 침체기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 2달 연속 신규 취업자 수가 10,000명도 안 됐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김동연 부총리 그런 얘기 했어요. 다음 주에 일자리 정책 중장기 정책을 발표하겠다. 네. 이게 또 새로운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지표는 일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애초에 걱정했던 만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네. 아닐 모양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일자리 대책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단기적인 게 아니라 맞춤형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맞춤형 대책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도 고민할 것 같아 보여져요. 네. 그래서 맞춤형 대책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좀 맞춤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적인 일자리 또 좋은 일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자리들 어떻게 맞출 거냐. 또 시니어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줄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민간 투자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일정 부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에 투자를 하려면 결국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좀 제도 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어떤 인터넷 환경에 맞는 사업들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맞춤형 일자리나 아니면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그간의 일자리 대책을 보면 대책에 대한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고용이 기대치를 크게 밑돈 부분도 있지만 일방통행이다, 뭐 재탕에 불과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좀 뭐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기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길 바랍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이 중에서 일정 부분 일자리 고용만 조금만 늘어나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획기적인 일자리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면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들을 보면 이미 많은 부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새로운 일자리 정책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걸 잘 다질 수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의 일자리 창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요. 세금이 들어가는데 일자리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쪽에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들이 그걸 악용해서 본인들의 이익 챙기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제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달 국정감사에서도 이 고용 문제가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나올 수치 그리고 다음 주에 정부가 내놓을 대책 어떤 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